자, 우리 고전문법 분야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자, 그 지문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요. 58쪽부터 잠깐 볼게요. 제가요. 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게 있죠. 아까 용어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철, 온철, 분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현대 우리 장단이 남았었잖아요. 그 다음은 15세기 때는 어땠을까? 이렇게 해요. 자, 그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쭉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우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한자음에 대해서요. 한자음에 대해서 성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종 이전까지 표기하고 성종 이후의 표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한자음에 대해서 저서 이 말부터 할게요. 자, 이상음이란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니. 잠깐 볼까요? 이제 그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은 한자는 굵고 크게 썼어요. 그 당시에 원문에. 그리고 한자의 오른쪽에다가 조금 가늘고 작게 썼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면 이게 현실음이라면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현실음이라면. 그렇죠. 이렇게요. 근데 이 한자를 중국이라 읽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어요? 중국 사람들 이걸 중국 읽어요? 일본 사람들 중국 읽어요? 그러면 중국말 다 갔네 우리.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현실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현실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조선 한자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실음으로 쓰기 시작했던 시기가 우리가 언제부터냐면은 성종 때부터 이렇게 써왔었어요. 성종 때부터. 근데 성종 이전이 되면은요 이렇게 안 썼어요. 자, 이상음입니다. 그러면 이상음이라는 것은 얘는 조선 한자음이 아니라 한자음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쓰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했었죠? 나란 말싸미, 이런 거. 바로 이런 이상음은 언제부터 썼느냐? 자, 세종. 세조 때의 문헌에서 이 이상음이 사용되다가 성종 때부터는 우리 현실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도 우리 훈민정음을 만드셨다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종께서 한자를 배척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 이 양반도 따지고 보면은 사대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13번 문제 잠깐 볼까요? 자,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문헌이 뭐냐? 세종 당시의 한글의 창제와 사용은 한자와 한문의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세종 또한 한 번도 한자와 한문의 권위를 부정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세종은 도리어 중국 운서의 체계에 맞지 않는 조선 한자음을 바로잡으려는 의도 아래 무엇을 편찬하도록 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자 들어왔는데 한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현실로 다 변형되고 있잖아요. 그걸 막고 냈던 분이 세종대왕이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조선 한자음을 버리고 어때요? 중국식 이상음의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를 하라. 그러면 그 모델이 필요한 거 아니야, 모델이. 그래서 세종의 명에서 만들어진 그 의문서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그게 동국 정운이란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국은 우리나라의 별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국정운이라는 이 의문서는 자, 다시 어떤 거라고? 조선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로 다시 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중국식 한자 갖다 놓고 이건 중국에서 뭐라고 불렸을까 하는 뭔가 모델이 있을까요? 모델이. 거기에 자, 홍무정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홍무정운은 중국의 문서예요. 자, 결론.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것은 세종 당시의 한자음을 세종 당시의 현실적인 우리 한자음을 버리고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고치기 위해서 됐습니까? 네, 만들었었던. 그렇다면 중국의 홍무정운의 의문서를 모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인위적인 한자이기 때문에 실제 통용음과는 뭐라고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만? 세조 때 문헌에서만 사용되고 성종 때부터는 모두가 다 우리 현실음으로 바뀌어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이상음이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현실음이 아니라 이상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초성 이상음, 우리가 편할 걸 뭐라고 썼어? 편. 그지? 중국을 중퀵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성음법 있어요, 성음법.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다시 한번 음절이 부서법, 초성, 중성, 종성만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음절이 되는데 얘들은 뭐라고 한 듯이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음법만을 음절 구조로 봤기 때문에 우리 시기에 초성, 중성만 가지고 되는 것을 얘들은 뭘 더 만들었다고? 종성을 더 쓰는 거야. 다만 음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미음 순경음을 허사로 받치는, 자, 이것도 동국적인 표현 또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가 뭐냐면은, 자, 거기 뭐가 나왔었어요? 네. 자, 이 이영보리라고 하는 이 규정도 역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이영보리를 알게 되면요, 바로 이어서 할 것이 우리 현대 운소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중세와 연관시킬 텐데, 자, 재밌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면은 영으로서 레를 보충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으로서, 뭐뭐으로서, 영 하는 것은 여린 이영으로서, 레는 니을이에요. 그래서 표기가 니을 받침 뒤에 이렇게 여린 이응을 쓰는 이런 표기를 이영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기가 왜 필요했었을까요? 자, 이거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자, 그 원리 말씀드릴게요. 자, 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은 받침에 우리는, 자, 니을 이걸 뭐라고 썼어요? 흘러간다고 그래서 유음 그랬잖아요. 유. 근데 우리는 유음이 받침 왔을 때도 우리식의 발음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월하고 말이죠. 그런데 중국식의 발음을 들어보니까요, 유음이 니을 나왔을 때 이걸 유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초금으로 발음해야 돼요. 초금으로. 그럼 이 초금 발음이 무슨 발음이냐 그 말이에요. 초금 발음. 이 초금 발음이라는 것은요, 입성의 발음이라는 거예요. 빨리 끊어지게 발음하더래요. 빨리 끊어지게. 우리는 월하고 유음 받침 나왔을 때, 네,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데, 중국식의 발음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발음하더라고? 초금, 입성. 입성은 발음 뭐냐면은 빨리 끊어지게 발음한다 그 말이에요. 빨리 끊어지게. 그럼 얘를 빨리 끊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니을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뒤에다가 이렇게 떼물 막아놔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빨리 끊어지게 발음합니다. 해보세요. 우리는 월 하나인데 이걸 빨리 끊어지게 발음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월! 그건 개소리지. 아니, 니을을 빨리 한다 끊어진 게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그 당시에 발음을 보면은 이영보리식의 발음은 아마 이렇게 발음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팔종성에서 안 올림, 왓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발음한다. 이것이 바로 이영보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니을 여린잉에서 이 여린잉을 입성도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어때요? 동국적 표기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13번은 답은요. 자, 1번 동국 정운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넘어올게요. 이제 56쪽. 방금 이형고리를 말씀드렸으니까요. 56쪽은 현대하고 내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대.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도 자음 모음의 음소하고, 그렇죠? 네, 장단에 운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할게요. 명칭을 자 운소체계다. 운소체계다. 자, 이 운소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다? 비분절 음운이라고 했다. 다 말장난이야 이거. 그렇다면 현대하고 공통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할게요. 자, 여기는 자 중세로. 중세라는 것은 15세기에서 임진왜란 이전까지입니다. 네, 16세기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세하고 현대의 공통점부터 꼽아야죠. 응? 공통점. 그럼 공통점은 뭐냐면은 뭐 했어요? 점을 찍었잖아요.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현대는요? 네, 장단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이런 식으로 장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글자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2점을 찍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15세기에도 중세에도 네, 점을 찍어요. 근데 현대하고 차이점 봐보세요. 점을 찍는 방향이 달라요. 점을 찍는 방향이 우리는 오른쪽, 중세는 왼쪽이었어요. 두 번째, 현대는 오른쪽에 2점 할 때 뭐야? 긴 소리, 장음이잖아요. 근데 15세기는 현대는 없었던 뭐가 있었다고요? 고저가 있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중세 때는요, 음의 고저를 다른 말로 뭐 높낮이,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는요 성조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중세는 음의 고저가 있었고, 이 고저가 현대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장단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단으로 바뀌었던 시기가 있어요.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보통 뭘 기점으로요?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임난 이전에는 고저, 임난 이후에는 장단입니다. 다음, 자, 명칭해 드릴게요. 명칭을. 우리는 장음 표기가 점을 찍는데 글자의 오른쪽이었잖아요. 얘들은 글자의 어디? 왼쪽에 찍어요. 왼쪽에.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자, 명칭해 줄게요. 왼쪽에 점을 더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좌가점. 근데 좌가점이란 말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이 뭐죠? 방점. 방점. 근데 그 방점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잖아. 보세요, 밑에. 그지? 자, 4가지가 뭐죠?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종류가 4종류니까 뭐 있었어요? 그래서 사성점이라고 그런 거예요. 됐지, 이제? 자, 그러면은 방점, 사성점, 성조, 좌가점이라고도 한다. 얘들은 원래 뭘 나타냈다고 했어요? 음의 고저를, 높낮이를. 이게 현대 왔을 때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장음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중세는 자 4개였습니다. 불러보세요 한번. 4개가 자 평성, 평성. 이 평성은 평평한 소리야. 평성은 왼쪽에 점이 없어요. 맞죠? 네, 안 찍었어요. 그럼 평성과 반대 소리가 있어요. 반대 소리 순서를 바꿀까요? 거성이었어요. 거성. 평성이 평평한 소리, 점이 없다면은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야. 가장 높은 소리. 점은 하나 찍었어, 왼쪽에다. 자, 그 다음에 평성과 거성을 복합을 합니다. 그 소리가 뭐라고요? 상성이에요. 상성은 점을 왼쪽에 2개 찍었어요. 그러니까 복합이란 뭐냐면은 시작할 때는 뭐예요? 평성을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뭘로 끝나? 거성으로 끝나, 이렇게. 이 2가지를 합한 소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상성이에요. 그런데 음의 높낮이와는 관련이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지는 소리, 이게 뭐였다고요? 입성이에요. 빨리 끊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입성은 점을 찍는 것은 같아요. 점을 찍는 것은 뭔 얘기냐? 평성처럼 없는 경우도 있고, 거성처럼 하나인 경우도 있고, 상성처럼 2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점까지는 관련이 없어요. 이는 입에 높낮이가 아니라 빨리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럼 다르게 본다면은 입성의 소리만을 구분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촘의 개수만 가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점과는 관계없이 빨리 끊어지는 입성의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팔종성 중에서요. 네, 안울림 소리. 받침을 가진 것은 무조건 입성입니다. 현대도 그래요. 빨리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팔종성 중에서 자, 안울림 소리 받침 불러세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 있으면요 무조건 입성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엄이 있고 여기에 업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옛날 문헌을 보면요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점을 2개를 찍었어요. 그럼 점만 본다면 2개니까 뭐예요? 상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 할 때 어떻게 돼? 현대 길게 나요, 소리가. 이게 해보세요. 맞아요.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2개지만 받침이 이렇게 안울림일 때는 뭐라고요? 얘는 상성이 돼요. 입성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상성적 입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어떤 거요? 이영. 오래 했습니까?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쓰였던 문헌에서 이영부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였다? 다 입성. 입성.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이제? 입성 구분했으니까. 점의 개수만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저가 뭘로 바뀌었다고 현대? 장단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장음으로 추정된 소리는 뭐였을까요? 아니, 현대 장음은 오른쪽에 점 2개 찍잖아요. 그럼 결국은 점 2개짜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상성의 소리 있죠? 점 2개짜리니까 이게 현대 장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평성이나 거성이나 아래쪽에 입성 있죠? 이런 소리들은 현대 뭐가 되겠어요? 단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문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성체계는 사실 중국에 한자 있잖아요. 그 체계를 모방했기 때문에 자, 우리말에서는요. 별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자, 디귿 밑줄. 순조 때 유희라는 인물은 언문지, 자, 유희 언문지, 사성 무용록. 그래서 유희는 언문지에서 우리 구현 사성은 필요 없다 이런 말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성의 소멸. 자, 소멸 시기 언제라고 했다고 하세요? 임진왜란 직후. 소멸 시기 임난 직후. 자, 그리고 소멸 과정은 다 필요 없고요. 자, 뭔만요? 상성이 현대 장음으로 나머지는 단음이 되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아래에 사성점을 하고 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기점을 해가지고요. 조선 전기까지 어디까지? 소학은혜까지는 방점이 있는데 그 이후 조선 후기 문헌에는 방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임난 직후에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 봐봐. 재밌네요. 10번 문제.
중세 표현에서 상성으로 추측되는 게 뭐냐? 그럼 그 문제는 뭐겠어? 현대 장음이 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답은요 4번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거 눈 할 때요. 이거 장단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눈 했을 때 여기는 단음이고 안에 장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음의 눈이 단음의 눈이 이게 무슨 자지요? 눈 안자입니다. 자, 입에서 장음의 눈 이게 네, 눈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 1번과 3번의 모습은 네, 단음의 모습이었거든요. 맞죠? 네, 특히나 3번에 입했을 때 받침 비입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봐 얘는 입성이었습니다. 원래가 15세기로 가면은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저 11번을 풀기 위해서 밑에 중세구의 표음적 표기 나와 있습니까? 11번. 그 11번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해드릴 것입니다. 자, 요건 묶어드릴게요. 그럼 우리 중세국어에 표기 원칙 했을 때, 자, 표기 원칙이 뭐였다고요? 표, 위주죠? 네.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 이 표음적 표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근거를 했을 때, 자, 첫 번째 하나 배웠잖아요. 우리. 뭐 배웠었어요? 이거. 자, 표음적 표기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했어요? 바로 탈종성을 쓰고 있다는 것이 표음적 표기의 근거라고요. 그러면은 함정이 뭐였었을까요? 대비되는 거. 그렇지. 종성, 부용, 초성을 주잖아요. 그러면 종성, 부용, 초성의 형태는 얘는 뭐라고 썼어요? 표, 의적 표기잖아요. 그 대비되는 문제야 이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죠? 자, 이때 종성, 부용, 초성에 내가 근거했을 때 뭐 찾아왔었어요? 치읓, 치읓, 티읓, 피. 이거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표음적 표기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소리 나는 데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어적기. 자, 그걸 뭐라고 썼어 아까? 연철. 그렇다면 오히려 표의적 표기는 뭐겠습니까? 체연초사, 어간어미를 끊어 쓰는 거야. 그래서 분출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거기 있네요. 자, 58쪽 넘어가서 잠깐 보세요. 거기에 연철, 혼철, 분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표에? 연철은 우리 15세기 표기의 원칙이죠. 혼철은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분철은 현대 1933년이죠. 그러면 그 연철은, 연철 동그라미, 뭐였다고요? 표음적 표기. 연철은 표음적 표기. 여기서 분철은요, 표의적 표기. 자, 그게 12번 잠깐 읽어요. 음소적 표기법에는, 그래서 음소적 표기법 밑줄, 이런 뭐냐, 표음적 표기라는 얘기야. 어간의 받침이 다음 음절의 초성 자리가 비어있을 때, 모음일 때, 즉, 다음 음절이 모음이 시작될 때, 그 자리로 이동하는 거야. 이거 현대 발음할 때는 연음법칙으로 하죠. 그죠? 이처럼, 받침이 다음 음절로 이어진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연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철 용리가 나와 있잖아. 그죠? 네. 자, 이건 표음적 표기고요. 그런데, 이러한 표기법은 15세기 중세 국어를 대표하는 표기법이었으나 무엇이 가능된 16세기 이후에 받침을 끊어하는 분철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괄호 속에 들어갈 문헌이 뭐냐 했을 때 근거는 뭐가 돼야 돼요? 16세기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6세기의 문헌을 찾아라.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문헌의 발간 연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월인석보, 석보상절, 월인천강기록은 전부 다 15세기 문헌이죠. 하지만 소화근에는요, 바로 16세기 말의 문헌이죠.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1586년에 나왔던 문헌이기 때문에 네, 답은 소학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묶어가지고 다시 11번 봅니다. 자, 11번의 문제가 이거예요. 자, 뭐냐. 중세국어의 표음주의, 표음주의 표기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표음했을 때 다시 한다. 자, 팔종성과 연철입니다. 표적 표기는요, 종성부영 초성과 분철이죠. 그러면은, 자, 예, 우선 3번에 셈이 봐봐요. 어때? 셈이는 분철이었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체연조사를 구분했으니까 셈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썼어요? 세 연철했죠? 그러면 그 셈이는 네, 표음적 표기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곧, 닙, 사마띠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죠. 왜냐면 1번 곧 했을 때는 뭘로 돼 있어요? 지읒받침. 그래서 지읒, 치읒, 티읒, 피읒 쓰면은 다 뭐라고 썼어요, 이건? 종성부영 초성이고, 종성부 초성은 전부 다 뭐다? 표, 의적 표기라고요. 근데 나머지 2번, 4번 받침 봐봐요. 만약에 2번이 닙이 종성부영 초성 규정을 따랐다면은 닙은 뭐가 됐어야 돼요? 피읒 받침이 돼야 되죠. 그죠? 지읒, 치읒, 티읒이니까. 사마띠, 이것도 원래 무슨 받침이 됐어야 돼요? 네, 치읒 받침이 됐어야 돼요, 이렇게. 이랬다면은 표적 표기의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뭘로 바뀐가 봐요. 닙이 비읍 바뀌어 있잖아요. 네, 사마띠가 시옷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자, 이것으로 보아서 얘는 뭐에 근거라고 썼어요? 팔종성의 근거고, 팔종성은 표음적 표기죠. 얼마나 쉬운 문제.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은 이런 문제가 참 답답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맞지? 자, 그러면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우선 잠깐 놔두시고, 했던 부분부터 다시 마무리할게요. 자, 9번 봅니다. 자, 문제풀이부터 하고. 자, 그러면 9번 문제, 9번 문제. 우리 지금 자모의 운용을 묻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먼저, 기억. 이 규정 방금 했던 거 불러보세요. 기억이 내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쓰나니라. 이게 뭐예요? 종성법에서 종성, 부용, 초성 이 뜻입니다. 종성, 초성이고요. 다음 니은 첫 소리를 어우러 쓸 때면 갈바스라. 이건 뭔 얘기예요? 갈바쓰기니까. 그렇지요. 얘는 병서법. 다음 이와 아와 여와 여와란 오란역에 붙였으라. 자, 디귿은요. 그렇죠. 부서법 초동 중성에. 다음 무리자인 모름에 어우러서 소리 나니. 자, 니은요. 얘는 자, 성음법이죠. 그러면 자, 기억에 종성부용 초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받침 초성 시옷 갖다가 종성 썼잖아요, 시옷. 맞죠?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2번에 비읍 순경음 나왔을 때는 내가 같은 초성인데 연서법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얘는 연서법이 나왔어야 됐죠. 병서법은 각자 병서, 하명서니까 2번은 근거가 아니죠. 다음 디귿은 자, 부서법이니까요. 초성, 중성 가지고 글자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릴은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어야 글자 만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쉽다. 자, 11번도 됐고 12번, 13번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9쪽 가서 우리의 의문론의 기초 있잖아, 기초. 네, 개자의 원리.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보세요. 훈민정음 중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그럼 뭐였어요? 기본자만 묶인 거 그랬잖아요. 아, 설, 순, 치, 후였으니까요. 답은 몇 번입니까요? 그렇죠. 답은요, 3번에 있네요. 기본자만.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제자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그 제자의 원리 중에서도 2번은 조동자의 기본자지요? 네. 그 기본자의 원리였고, 이 기본 5글자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 5글자니까, 자, 그게 가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자, 가는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이건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틀렸습니다. 다음, 나를 보면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이때는 혀끝 소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니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나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다는요. 자, 입의 모양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술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미음. 얘는 맞잖아요. 자, 다음에 라는요. 자, 이빨의 모양 그랬습니다. 그럼 이빨의 모양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시옷이죠. 틀렸죠? 다음 마는요. 자, 목구멍 모양입니다. 그럼 목구멍 모양 뭐예요? 당연히 이응이죠. 이거 물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함정을 판다면 어떻게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혹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아니 하고 그냥 한자 있잖아. 상, 설근, 폐후지형이라. 그 지방지 구분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 설근이 폐후지형이라. 곧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그래서 한자의 원문을 줘놓고 이에 해당되는 자음이 뭡니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우리 소방직도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였어요? 다하고 마가 되겠죠. 자, 다, 마입니다. 답은요, 2번.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인데, 얘를 갖다가 어디다 응용한대요? 휴대폰에다가요. 우리 문자책인데요. 자, 그 중에서 뭐였냐면은, 3번이에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럼 핵심 어디 있어요? 가획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가획자가 몇 개 있었어요? 9개요. 그럼 이 가획자 형태는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볼 거 없잖아요. 맞죠? 3번, 4번은 모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죠.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요? 2번이죠. 왜냐하면 지금 2번의 형태는 기역에 가획을 하면 뭐가 되고 키익이 되고 이잖아요. 가획이. 근데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럼 병서법이잖아요. 17자에서는 뭡니까? 된 소리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 4번은 모음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볼 것도 없고 1, 2번 중에 자음인데 여기서는 가획자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돼야 되죠. 자, 다음에 4번입니다. 기본자가 무엇을 본뜻 모양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음 가운데 은은 뭐였어요? 땅이었잖아요. 다음에 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천지인이었으니까. 다음 기역은 혀의 모양을 본뜨었고 자음 가운데 이응은 입의 모양을 본뜨었다. 이게 그 3번은 뭐냐면 혀의 모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때는 굳이 한다면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혀 끝이 입천당에 닿는 모양 이런 뜻이에요. 혀 끝 모양이 아니고. 하지만 이응은 입이 아니잖아. 목구멍이잖아요. 됐습니까? 답은요 4번. 자, 그 다음에 요걸 다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자, 마무리는요 54쪽으로 와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초를 해드릴 테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요걸로 마무리하세요. 자, 지금 54쪽이
바로 세종의 어지 부분입니다. 세종의 어지 부분. 그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혼동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 혈해본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그럼 혈해본은 몇 년이었었어요? 1446년이었고 혈해본은 국문한문, 얘는 한문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써놨었죠. 원문. 그것은 1446년 거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혈해본 중에 예의 부분을 국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썼어요? 그것은 언해본이라고요. 그리고 언해본이 나왔다는 것은 세종 사후고, 그러니까 이 언해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종 때의 표기가 아니라 언제 나왔었어요? 세조 때의 표기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459년의 표기입니다. 이것은요. 자, 그리고 얘는 한문본이 아니라 됐죠? 네, 자, 국문본이었다는 거. 다음에 세 가지 정신이 있어서 자주 애민 실용해놨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끊어주세요. 한번. 위에 언해본에서. 나란 말씀이 징계다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여기까지 끊어. 뭐냐면은 이 세종의 어지 부분에서는 자, 세 가지의 이거 배우셨죠? 네, 창제 정신이 들어있다. 그럼 세 가지의 창제 정신 했을 때 풀어줄까요? 자, 그까지가 뭐예요? 자, 자주죠. 자주. 다만 이런 전차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밑에 줄, 두 번째 줄.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있습니까? 네, 끊으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무슨 정신? 애민정신. 그리고 사람마다 헤어 수빈에게 날로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실용정신입니다. 그래서 자주, 애민, 실용에 세 가지 있는데 자, 어디까지인지 끊어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래쪽에 이 혈해본 원문에다는 아예 끊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띄어쓰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이어놓은 겁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에 있었고요. 자, 하나. 다음에 오른쪽에 자, 55쪽 보세요. 바로 이 언해본의 문법적인 특징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특징은 내가 왜 준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종대왕 것이 아니고 언제였다고요? 바로 세조 때 문헌임을 알고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표, 음적 표기겠죠? 자, 표음 위주 특징 첫 번째가요. 연철하라고 했죠, 연철. 그래서 말싸미가 아니라 말싸미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당시에 끊어졌기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끊어졌겠다면 이렇게 나면 어떻게 나와? 등, 귀, 개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귀, 애로 썼죠? 그래서 기억이 이 당시에 원칙이고 니은은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외가 이 당시에 왜 필요했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것은 앞쪽에 중국, 그러니까 딩귀은 동국정우식 한자음이고 애는 우리말 조사잖아요. 중국의 한자음과 우리말 조사를 구분할 목적으로 특별하게 얘는 분처로 예외가 됐습니다. 다음, 한자음은요. 당연히 한자 음독이 내가 써놨잖아요. 이 시기니까 한자음 당연히 동국 정운식 한자음을 썼다는 거. 맞습니까? 다음, 종성은요. 몇 종성? 그렇죠. 8종성이죠. 8종성에 근거했을 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 사마띠예요. 그러니까 종성부영 조성은 지읒, 티읒, 피 찾는 거야. 이건 8종성이니까 치읒이 시옷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운, 문법, 어휘. 자, 그 중에서 자, 어휘의 밑줄. 그리고 우리 음운론에서 의미 변화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그 다음에 의미 이동. 공부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어휘 중에서 의미 변화 관계된 것이 그 4개입니다. 자, 확대, 축소. 네. 그러면 그 축소에서 놈이 있죠, 놈. 놈이 왜 축소했냐면요. 사람이죠. 이 당시에 놈은요, 욕설이 아니에요. 예사말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놈이라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현대 왔을 때는 놈했을 때 여자한테는 놈이라고 안 쓰잖아요. 남자한테만 그 중에서도 비속어만 놈을 쓰기 때문에 가르치는 범위가 줄었어요. 축소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어의전성 밑줄 할까요? 어의전성은 뭘 말했었어요? 의미의 이동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의미 이동 딱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백성이 늙고 있을 때 어리는 뭐였어? 어리석다에서 어리다로. 그게 어리석을 우자야 한자로. 또 내를 위하여 어여삐녀겨 했을 때 어여삐는 지금 예쁘다가 아니야. 가련하다, 불쌍하다 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불쌍할 민자입니다. 그게 한자로. 이것이 얼굴 예쁠 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5번 볼까요? 이 글에 사용된 낱말 중에 현대 와서 의미가 달라진 것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 거 그랬을 때 어때요? 어휘전성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 변화란 말이야. 그게 의미 변화. 답은 몇 번? 그럼 답은 2번. 그 중에 어여삐는 의미 이동이고 놈은 의미의 축소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의미가 달라진 것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휘전성을 착각하는데 아니야. 이것은 의미 변화해가지고 확대, 축소, 전성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2번이 됐고요. 자, 이제는 왼쪽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13년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경기 소방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 문제를 제가 해봤는데, 자, 나란말 쌈이 튕기게 달아 사마띠인데요. 바르지 않는 겁니다. 자, 중세국의 말씀은요. 말씀은 높임의 의미였으나 현대에서는 낮춤의 의미를 쓰고 있다. 틀렸죠? 네. 자, 이때 말씀은 뭐였다고? 이 당시에는 평어였어요. 그냥 말이야, 말.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때 나란말 쌈이 했을 때 나라의 말씀이 그러면 안 돼. 나라의 말이 그래야 되죠. 네, 이 예사말이 현대 왔을 어떻게 돼요? 높임과 낮춤에 둘 다 쓰는 겁니다. 둘 다. 그래야 확대가 되잖아요. 자, 1번 틀렸고. 다음, 중국애 했을 때 애는요,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되나요? 중국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는 처소가 아니라 비교, 부사격입니다. 현대. 맞고요. 다음, 달아 있죠, 달아. 근데 15세기 때는 니을 이응형이 규칙이었어요. 달아가. 근데 우리 현대는 어떻게 나옵니까? 달랍니다. 현대는 달라. 그래서 현대는 르, 불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통하다. 통하다의 뜻이 뭐였다고요? 사마띠에서 사마띠. 근데 사마다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는 통하다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답은 1번. 다음 2번. 이 글의 내용으로 자,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뭐 했었어요? 자주, 애민, 실용 기가하고요. 자, 문자 생활에서의 실용화추구, 자, 실용견신. 다음,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나란말 쌈이 튕기에 달아서 서로 맞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음, 창제한 문자의 수 있습니까? 새로 28자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한자 배우기의 어려움과 중국의 비판이 있어. 그제? 4번. 다음 3번입니다. 틀린 거. 15세기 국어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자, 밑줄 하고요. 표음적 표기였다. 맞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근거. 첫 번째가 연철, 두 번째가 팔종성. 다음, 당시엔 모음조화가 철저히 지켜졌다. 그래서 항상 모음조화하게 되면은 15세기, 16세기 문헌에서는 규칙입니다. 그러다가 특히 18세기에 들어가서 아레아 있지, 아레아. 아레아가 파괴되면서 모음조화는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당연히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전에도 내가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양성이잖아요, 모음이. 근데 은은 음성이잖아요. 모음이 깨졌잖아요. 근데 15세기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 양성이고 여기도 양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당시 표기로보와 원순모마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국외음화 현상은 나타난다. 원순모마, 전설모마, 국외음화 다 몇 세기라고 썼어요? 18세기야, 18세기. 물론 이 시기는 원순모마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요, 스,
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원수모모가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18세기 때 물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 원수모모가 없어요. 근데 국외음화가 있다고요? 만약에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났다면 바뀔 거 골라봐요. 바뀔 것. 자, 사마디가 아니라 사마지가 돼야 돼요. 그럼 표디가 아니라 표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수모마, 다시 한다. 원수모마, 전설모마, 국외음화 없어요. 전부 다 18세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우리말에 대한 독자성. 자, 거기 뭐 있었어요? 자주정신이었고, 백성을 사는 마음은요, 애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이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해서 45년에 반포되었다. 틀렸죠? 46년입니다. 46년. 다음, 나란말싸미가 발음 표기다? 아니, 틀렸어요. 왜 연철이니까요. 당연히 그 문헌이 맞아요. 자, 연철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어리는 어리석을 우였고 어여삐는 불쌍할 민이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뜻풀이에 썼을 때 우리말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한자 줬단 말이야. 답은 3번. 근데 4번은 뭐냐면은 전차는 까닭으로 한 것이었고 하다는 많다였고. 근데 실어 봐봐, 실어. 자, 왼쪽에 내가 그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 실어는 실을 제자가 아니야. 어디 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자로 우리 현대로 보면은 이게 얻을 득자지 지금.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늑이하는 부사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말로 풀어주면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말로 주지 않고 뜻풀이를 이렇게 한자로 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 전차는 고 하다는 많다 이거 많지만은 그러나 네, 실현은 실을 제가 아닙니다. 실은 부사로서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얻을 들어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 문법에 대한 부분 자체 특히나 우리 고전 문법에서 늘 나왔던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모의 운용이 있었지 아까 연서 병사는 거 그리고 세종의 어지에 대한 지문풀이 반드시 해놔야 우리 소방 문제 푸는데 네, 여러분들이 곤란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올해도 봤습니다만은 토요일날 봤을 때 이 문법에 대한 부분이 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만 가져도 다 풀었어요, 사실은 저게.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학인문,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비문학 한자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또 어차피 또 가면서 또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기출문제와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앞에 뒤에 나오는 이제 문학부터는 좀 쉽겠죠? 진짜지? 자, 그래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강의를 해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죽더만 쪽팔린 거 없는 거야. 오히려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하면 쪽팔린 거지. 다 뚫어놓고, 자, 나한테든 아니면 또 우리 인터넷상에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 지금까지 양경모였습니다.